요즘 해독 주스가 유행하고 있던데요. 해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해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을 풀어낸다. 그러니까 독소를 내보내서 우리 몸을 맑게 정화하는 것, 이것을 해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독극물을 먹는 것도 아닐 텐데 이 독소에 대한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항상성, 균형을 무너뜨리고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 이것을 독소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소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밖에서 들어오는 외독소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안에서 발생하는 내독소, 그리고 장에서 발생하는 장내독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독소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품들, 그리고 대기 중에 그 오염 물질,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외부 독소, 이런 모든 것들이 외독소에 해당하겠습니다. 어? 음식이 독소라니?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대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필수 영양소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지만 그 음식에는 또 많은 독소들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음식 중에서도 뭐 색소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고 방부제가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우리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인 어떤 조미료들이 가미되었을 때는 그 음식에는 훨씬 더 많은 독소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 중에 제가 화학약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이라는 것이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것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또는 그것을 과량 복용했을 때는 그 약효 이외에 그 부작용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내 몸에 독으로 작용하여 또 다른 질병을 발생시키는 유발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품뿐만이 아니라 치약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어떤 주방 세제라든지 이런 모든 그 세제 용품들이 그 피부에서 씻고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피부를 통해서도 그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독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은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들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독소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뭐 봄철에 꽃가루가 조금만 날려도 그런 것들이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미세먼지들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는 폐라든지 기관지 여러 장기에 그 독으로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이렇게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독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유익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독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그 대사 과정 중에서 생겨나는 그런 부산물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담음, 어혈, 그리고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생겨나는 그 독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음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감기가 걸렸을 때는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막 가래가 생겨나고 콧물이 생겨나고 이런 것처럼 액상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면서 끈적끈적하게 이물질로서 작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박상이라든지 아니면 놀랜다든지 이런 마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혈액이 놀라서 생기는 것들을 어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꼭 필요한 산소지만 이것의 일부가 활성산소가 되면서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라든지 각종 질병들, 그러니까 세포를 변성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외독소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독소 말씀드렸고요. 내독소와 약간 비슷하지만 장내 독소를 구분지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내 독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장은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전쟁터와 같아서 유해균이 조금만 득세를 하면 우리 몸의 장의 환경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음식물의 그 대사산물, 그 찌꺼기들에서 갑자기 독소가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장간막을 타고 혈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김치라든지 어떤 음식에 있어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발효라는 것은 냄새부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먹었을 때 맛도 좋고, 그런데 부패는 냄새도 안 좋고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많은 독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장내에서 부패를 일으키면 그것이 이제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이제 냄새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대변을 배출한다, 소변을 배출한다, 이 배출할 때까지 장에서 그대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간막을 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닌다는 것, 그것이 문제겠죠. 이렇게 외독소, 내독소, 장내 독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깨뜨리고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소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독소가 우리 몸에 쌓였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이 독소들이 처음에 조금씩 쌓였을 때는 뭐 큰 어떤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한 번, 두 번, 3일, 4일, 5일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이제 우리 세포들이 이제 변성을 일으키면서 또 이런저런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초기에 일어나는 질환으로서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 당뇨 이런 간단한 대사성 질환들이 먼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혈액이 끈끈하고 지저분하고 이 상태가 되면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들은 세포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이제는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좀 중증 질환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독소들이 이렇게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 기술 자체가 굉장히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난치 질환들, 희귀병들은 자꾸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혈압, 당뇨, 그러면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약 먹으면 치료가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뭐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거의 평생을 먹어야 되고 당뇨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희귀병이다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아예 치료가 안 되는 질환으로서 거의 포기하고 유지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독의 필요성은 전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이것들로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약을 먹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질환들,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고 갈 것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은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추어주면 그 정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연 치유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치료법의 하나가 바로 저는 해독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특별히 그 해독요법 중에서도 피를 맑게 하는 해독요법이다 해서 청혈 해독요법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해독하는 방법에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해독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단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식? 밥을 굶으라고 의아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단식이라고 했을 때는 끊을 단, 먹을 식,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끊는 것 맞아요. 그런데 조미료가 들어가 있고 짜고 달고 일반적으로 먹는 일반 음식을 끊는다라는 의미에서 단식이고요. 사실은 약간 변형해서 우리 몸에 그 대사 과정 중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오히려 듬뿍 넣어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들은 듬뿍 넣어주고 소화기는 휴식을 취하게 하면서 소화기가 휴식을 취하게 하려니까 열량소는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열량소는 줄여주되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미량 영양소들은 충분히 넣어주고 이러면서 소화기에 휴식을 갖게 하는 거죠.
소화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면 그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리고 그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쓰이는 그 대사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줄여서 그것을 끌어다가 대사 에너지로 쓰겠다. 그런 의미에서 단식요법인데요. 이 단식요법은 뭐 그냥 굶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가 포식이라는 이런 과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자가 포식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단식요법입니다. 그래서 자가 포식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오토파지, 나 스스로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가 포식이라는 건 내 몸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먹어 치운다라는 의미예요. 이 자가 포식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변형이 되면서 암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이 배아가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는 없어져야 될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없애는 과정이 없다면 이제 아이가 기형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아니면 우리의 그 세포들이 변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항상 이미 자가 포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단식을 하게 되면 내가 열량소로 갖다 쓸 그 이제 재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내 몸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들, 혈관에 끼어 있는 때들, 그리고 체지방, 내장지방 이런 것들을 태워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가 포식의 원리를 이용한 단식요법,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해독요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몸에 독소가 안 쌓이게 하는 방법들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해독요법을 하자고 하는 걸 텐데요. 그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식을 먹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해독요법의 유체가 소화기를 쉬게 하면서 소화에 들어가던 에너지를 대사 에너지로 돌려서 쓰자. 이런 거였는데요. 수시로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 소화기가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젊었을 때 소화효소를 너무 낭비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난 그 시점에 가서는 어떤 사람은 30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이때에 갔을 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가 쉬게 해주자는 측면에서 첫 번째 간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아니라 아침을 9시에 먹고서도 12시에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면 또 먹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예를 들어서 믹서기로 가는데 마늘 막 갈았어요. 갈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빼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통마늘 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또 갈아야 돼요. 그게 또 갈아질 때쯤 됐는데 또 들어와. 또 갈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소화된 음식을 위에서 소장을 해서 대장 이렇게 내려보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를 내려보내기도 전에 자꾸 음식물들이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완전 소화가 힘든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된 불완전 연소된 그런 음식물들이 우리의 그 장 누수 현상이라고 하죠. 그 장을 자꾸 장의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고 그 장으로 흡수가 되어서 그것이 혈관에서 독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플 때까지 기다려서 먹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의 간격은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간식을 먹지 말자.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띄워서 하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야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하니까 아니면 저녁을 좀 일찍 먹었는데 출출하니까 이제 먹는 거겠지만 우리가 저녁이 되면 누구해지면서 잠이 오는 것처럼
기운을 안으로 다 끌어들여서 모든 장기들도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다른 장기들의 기능 자체가 대략 한 20%, 30%만 남겨두고 얘가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야식을 먹으면 쉬어야 될 소화기들이 쉬지를 못하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이제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배도 뿌듯하니 불편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식을 먹지 않는 것,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싶으면 저는 그것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식을 먹지 말자, 음식 먹는 시간 일정하게 띄워서 먹자, 그리고 야식을 먹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뭘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다음날 아침을 과감하게 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먹었던 것들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소화기가 충분히 쉬게 해준 다음에 점심부터 이제 또 제대로 그 식사 패턴을 찾아가는 이런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먹는 방법과 관련하여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